어스름이 짙게 드리운 한양의 어느 고즈넉한 골목길, 연화당이라 이름 붙은 나전칠기 공방의 창호에는 희미한 등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공방의 주인이자 조선 제1의 나전장으로 불리는 서은우는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다. 어느덧 지천명의 나이를 훌쩍 넘긴 그녀에게는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온전히 물려줄 후계자를 찾는 일이 삶의 가장 큰 화두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자개의 영롱한 빛은 이미 온 나라의 명성이 자자했지만 그 빛을 이어갈 젊은 손길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밤은 깊었으나 은우는 쉬이 잠들지 못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살 것을 스며들 때마다 수십 년 전 뼛속까지 시렸던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곤 했다. 전란으로 부모를 잃고 홀로 떠돌던 어린 시절,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어느 외딴 산길에 쓰러졌던 날, 의식이 가물거리던 순간, 희미한 달빛 아래 한 온화한 인상의 노파가 다가왔다. 노파는 아무 말 없이 은우를 업고 자신의 초가로 데려가 따뜻한 죽을 끓여 먹이고 차가운 몸을 녹여주었다. 며칠을 보살펴준 노파는 떠나는 은우의 작은 손에 나비 모양의 작은 조각 자개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다. 이것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작은 힘이라도 되어줄 게다. 부디 꿋꿋하게 살아가거라. 그 온기와 작은 자개 조각은 은우에게 삶의 전부였고 평생 가슴 가장 깊은 곳에 품고 살아온 희망의 증표였다. 세월은 흘러 은우는 우연한 기회에 나전 기술을 배우게 되었고 타고난 손재주와 피나는 노력으로 마침내 조선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하고 기술을 도둑맞을 뻔한 아픔도 겪어야 했다. 그 후로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고 마음의 문을 더욱 굳게 닫았다. 평생 혼인도 하지 않고 오직 나전 작업에만 몰두하며 살아온 그녀였다. 오늘도 은우는 작업대 앞에 앉아 오래된 나무 상자에서 그 나비 조각 자개를 꺼내 어루만졌다. 영롱한 빛깔은 세월의 덮개 속에서도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분의 은혜를 언제쯤이나 갚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전해야 한단 말인가? 깊은 한숨과 함께 등불이 가늘게 떨렸다. 그러던 어느 봄날 연화당의 낡은 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은우의 명성을 듣고 두 명의 젊은이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자 찾아온 것이었다. 한 명은 윤지후라 했고 다른 한 명은 강채윤이라 자신을 소개했다. 윤지후는 첫눈에도 번듯한 용모에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막힘없는 언변을 자랑했다. 그의 눈빛에서는 야심과 자신감이 넘실거렸다. 반면 강채윤은 수수한 무명 옷차림에 다소곳한 태도를 지녔으나 맑고 깊은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그녀의 손은 투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은우는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수십 년간 사람을 상대하며 터득한 감각이 그녀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저 두 젊은이 참으로 다르구나.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었다.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은 그리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니까. 은우는 일단 두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진정한 옥석은 시간을 두고 정성껏 다듬어야 그 빛을 발하는 법이었다. 그렇게 연화당에서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다. 은우는 두 제자에게 나전의 가장 기초적인 기술부터 차근차근 가르치기 시작했다. 자개를 고르는 법, 실처럼 가늘게 끊어내는 끊음질, 문양을 따라 오려내는 주름질, 그리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패칠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가르침은 엄격했지만 그 속에는 기술 너머의 정신을 전하고자 하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윤지우는 뛰어난 손재주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복잡한 기술도 한두 번 보면 곧잘 따라했고 화려하고 섬세한 문양을 만들어내는데 능숙했다. 그는 종종 은우의 칭찬을 이끌어내려 애썼고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작업 과정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조급함이 느껴졌고 동료인 채윤을 은근히 얕보는 듯한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은우는 그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다. 반면 강채윤은 손이 더디고 실수가 잦았다. 때로는 밤늦도록 홀로 남아 연습을 거듭해야 했고 윤지후의 빠른 습득 속도에 주눅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진지한 눈빛으로 자개 조각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루었고 자연 속에서 영감을 얻으려 애썼다. 그녀가 만든 문양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따뜻하고 정감 있는 느낌을 주었다.
은우는 채윤의 그런 꾸준함과 진솔한 태도에서 희미한 가능성을 보았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은우는 두 제자에게 첫 번째 시험 과제를 내주었다. 각자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차를 올리는 마음을 담아 나전 차받침을 만들어 보거라. 기술의 현란함보다는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보고자 한다. 윤지훈은 며칠 밤낮으로 작업에 몰두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기교를 동원하여 화려한 학과 구름 문양을 새겨 넣었다. 완성된 차 받침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품과 같았고 당장 임금에게 진상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교하고 아름다웠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작품을 은우에게 내밀었다. 은우는 지후의 작품을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흠잡을 데 없는 솜씨였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 화려함 속에서 따뜻한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운 야망과 계산된 아름다움만이 번뜩이는 듯했다. 참으로 빼어난 솜씨로구나. 내 재주는 이미 상당한 경지에 이른 듯하다. 은우의 칭찬은 건조했다. 다음은 강채윤의 차례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만든 차받침을 내놓았다. 그것은 윤지후의 작품에 비하면 소박하기 그지없었다. 투박한 나무 바탕 위에 몇 송이 들꽃 문양이 수줍게 피어 있었다. 기술적으로는 아직 미숙한 부분이 군데군데 보였다. 이것은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늘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시며 저를 격려해 주셨지요. 그 마음을 담고 싶었습니다. 채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은우는 채윤의 작품을 가만히 들어 올렸다. 들꽃 문양은 정교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따뜻한 정이 오롯이 담겨 있는 듯했다. 마치 채윤의 마음결이 그대로 새겨진 듯 보는 이의 마음을 잔잔하게 어루만지는 힘이 있었다. 은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비록 솜씨는 서투르나 내 마음은 충분히 전해지는구나. 나저는 손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더욱 중요한 법이지. 첫 번째 시험이 끝난 후 은우는 두 제자를 더욱 유심히 관찰했다. 윤지훈은 여전히 자신의 재능을 믿고 자만하는 듯했고 강채윤은 묵묵히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 노력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늦가을이었다. 찬 바람이 연화당의 창호를 흔들던 날 은우는 두 번째 시험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기술이 아닌 사람의 본성을 직접 확인해 볼 작정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몸져누운 척하며 두 제자의 반응을 살피기로 했다. 콜로, 아무래도 내가 감기가 단단히 든 모양이다. 오늘은 도저히 작업을 할 수가 없겠구나. 은우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윤지후였다.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은우의 이마를 짚어보며 호들갑을 떨었다. 스승님, 이마가 불덩이 같습니다. 제가 당장 한양에서 제일 용한 의원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최고급 녹용이라도 구해와야겠습니다. 그는 부산을 떨며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자신의 공을 내세우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잠시 후 강채윤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은우의 안색을 살피더니 말없이 물수건을 적셔와 이마에 올려주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식량을 뒤져 정성껏 흰쌀죽을 쑤기 시작했다. 그녀의 행동에는 어떤 꾸밈이나 계산도 없었다. 오직 스승을 걱정하는 진실된 마음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윤지훈은 잠시 후 빈손으로 돌아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의원을 모셔오지 못한 것을 변명했다. 그리고는 은우의 병세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애썼는지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반면 강채윤은 밤늦도록 은우 곁을 지키며 간호했다. 따뜻한 죽을 떠먹여주고 식은땀을 닦아주었다. 그녀는 은우의 손을 꼭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스승님, 어서 기운 차리셔야 합니다. 제가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손길에 은우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며칠 후 은우는 거짓 병석에서 일어났다. 두 번째 시험의 결과는 이미 명확해진 듯했다. 하지만 윤지우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믿는 듯했고 강채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묵묵히 자신의 작업에 열중했다. 윤지훈은 강채윤을 향한 은우의 신뢰가 깊어지는 것을 느끼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부족한 듯한 강채윤이 스승의 인정을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질투심에 눈이 먼 그는 결국 비겁한 계략을 꾸미기에 이르렀다. 당시 연화당에선
왕실에 진상할 중요한 나전함을 제작 중이었다. 그중 가장 섬세하고 중요한 부분의 작업을 강채윤이 맡게 되었다. 윤지훈은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몰래 작업실에 들어가 채윤이 심혈을 기울여 작업하던 나전함의 자개문양 일부를 교묘하게 훼손해버렸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마치 채윤의 중대한 실수인 것처럼 소문을 퍼뜨렸다. 이럴 수가. 채윤이가 그 중요한 부분을 망쳐놓다니. 윤지훈은 과장된 탄식과 함께 채윤을 비난했다. 작업실은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채윤은 창백해진 얼굴로 망가진 작품 앞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은우는 급히 작업실로 달려왔다. 정교하게 이어지던 자개나비의 날개 한쪽이 보기 흉하게 부서져 있었다. 모든 정황은 채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윤지훈은 은근히 채윤을 몰아세웠고 다른 제자들 역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채윤아,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은우의 목소리는 낮고 엄격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스승님. 어젯밤까지 분명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채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녀의 말은 힘을 잃어갔다. 연하당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다. 은우는 혼란스러웠다. 채윤이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지만 눈앞의 상황은 명백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채윤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채윤은 다급하게 자신의 옷고름을 풀어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스승님,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유품입니다. 할머니께서는 늘 이 안에 든 작은 장식이 우리 집안에 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결코 스승님의 작품을 함부로 다룰 사람이 아닙니다. 채윤이 내민 것은 낡았지만 정갈한 머리 장식이었다. 그리고 그 장식의 한가운데에는 아주 작은 나비 모양의 조각자개가 영롱한 빛을 발하며 박혀 있었다. 은우는 그 나비 조각자개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수십 년 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바로 그 조각자개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다. 마치 한 쌍인 것처럼 느껴졌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의 눈앞을 어지럽혔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은우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윤지후의 교활한 미소와 채윤의 절박한 눈물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은우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채윤의 결백을 믿고 싶었지만 물증이 없었다. 윤지후의 행동은 어딘가 미심쩍었지만 그 역시 뚜렷한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연하당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채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지냈다. 그러던 중 은우는 윤지후에게 은밀히 다른 작업을 맡겼다. 그것은 매우 복잡하고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으로 윤지후의 실력을 다시 한번 시험해볼 의도도 있었지만 다른 속셈도 있었다. 은우는 윤지후가 작업에 몰두하는 동안 그의 방을 조용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작업 도구와 깊숙한 곳에서 아주 작은 자개 파편들을 발견했다. 그것은 채윤이 작업하던 나전함에서 떨어져 나온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파편들이었다. 심지어 파편 중 하나에는 채윤의 작품을 훼손할 때 사용했을 법한 날카로운 도구의 흔적까지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윤지우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동료를 모함하고 스승을 기만했던 것이다. 은우는 차갑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다.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기로 했다. 며칠 후 윤지훈은 자신이 맡은 작업을 훌륭하게 완성하여 의기양양하게 은우 앞에 내놓았다. 그는 은근히 채윤의 일을 다시 한번 거론하며 자신의 공을 치아받기를 기대하는 눈치였다. 바로 그때 은우는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후야, 내 손재주가 뛰어난 것은 익히 알고 있다. 허나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재주는 그보다 더 중요한 법이지. 그리고는 그가 숨겨두었던 자개 파편들을 꺼내 보였다. 이것은 어찌 된 것이냐? 네가 채윤이의 작품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더냐? 윤지후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지만 이내 뻔뻔하게 발뺌하려 했다. 스승님, 그것은 오해이십니다.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만 은우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의 그릇된 욕심이 결국 너 자신을 망치고 말았구나. 궁지에 몰린 윤지훈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적반하장으로 소리치기 시작했다. 흥,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오. 이까지 공방 하나 물려받겠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나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 더 큰 뜻을 펼칠 사람이오. 그는 자신의 불우했던 과거와 억울함을 늘어놓으며 은우를 비난했다. 은우는 그의 추한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너는 연화당을 떠나거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결국 윤지후는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한 모습으로 연화당에서 쫓겨났다. 그의 등 뒤로 연화당의 대문이 무겁게 닫혔다. 그의 앞날에는 과연 어떤 길이 펼쳐질지 그것은 오직 그 자신만이 알 일이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찾기를 바랐고 어떤 이들은 그가 끝까지 자신의 과오를 곱씹으며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것이라 수군거렸다. 윤지후가 떠난 후 연화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채윤의 누명은 깨끗이 벗겨졌고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묵묵히 자신의 작업에 몰두했다. 은우는 채윤을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방 안에는 따뜻한 차 향기가 감돌고 있었다. 은우는 채윤에게 직접 차를 따라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나.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일찍 진실을 알아보지 못해서. 채윤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닙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 저를 믿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은우는 가만히 채윤을 바라보다가 그녀가 보여주었던 나비 모양 조각 자개가 박힌 머리 장식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간직해온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그 안에서 자신의 나비 조각 자개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채윤아, 네가 가진 그 머리 장식의 자개를 다시 한번 보여주겠느냐? 채윤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조심스럽게 머리 장식을 풀어 은우에게 건넸다. 은우는 떨리는 손으로 두 개의 나비 조각 자개를 나란히 놓았다. 하나는 채윤의 할머니 유품에 박혀있던 것, 다른 하나는 자신이 수십 년 전 이름 모를 노파에게 받았던 것. 놀랍게도 두 개의 조각 자개는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으며 아름다운 한 마리 나비 문양을 이루었다. 한쪽 날개는 채윤의 것이었고 다른 쪽 날개는 은우의 것이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 나비 문양은 영롱한 빛을 발하며 두 사람의 눈앞에서 조용히 날갯짓하는 듯했다. 은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십 년 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다. 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채윤 역시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의 할 말을 잃고 어머니와 은우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채윤아, 네 할머니 성함이 혹시? 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채윤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지만 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몹시 어렵던 시절에 길에서 쓰러진 한 어린아이에게 작은 온정을 베푼 적이 있다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행운을 빌며 작은 나비 자개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은우는 채윤의 말을 들으며 오열했다. 모든 것이 기적처럼 이어져 있었다. 수십 년 전 자신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렸던 그 따뜻한 손길의 주인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순수한 제자의 할머니였다니. 그리고 그 인연의 증표였던 나비 자개가 이렇게 다시 하나가 되어 자신들 앞에 나타나다니.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하늘이 맺어준 깊고도 신비로운 인연이었다. 할머니께서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채윤 역시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은우는 채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내 할머니께서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신다면 분명 기뻐하실 게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은혜를 너에게 갚을 차례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작은 나비 자개가 이어준 기적 같은 인연은 그렇게 연화당의 작은 방 안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연화당의 등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서은우는 강채윤을 단순한 제자가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줄 진정한 후계자이자 마음으로 낳은 딸처럼 대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터득한 나전칠기의 모든 비법과 정신을 아낌없이 채윤에게 전수했다. 채윤 역시 스승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나갔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자개 문양은 이전보다 더욱 섬세하고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담아내기 시작했다. 은우는 더 이상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평생의 수건이던 은혜를 갚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진정한 인간적 유대를 찾은 행복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채윤이라는 존재는 그녀에게 단순한 후계자를 넘어 삶의 의미이자 기쁨이었다. 시간은 물처럼 흘러 어느덧 몇 해가 지났다. 강채윤은 이제 스승 서은우의 명성을 뛰어넘는 조선 최고의 나전칠기 장인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양을 넘어 전국 방방곡곡에 알려졌고 연화당은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스승에게 물려받은 예술혼이 어우러져 이전보다 더욱 번창했다. 그녀의 작품은 왕실과 사대부들은 물론 평범한 백성들에게까지 사랑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예술이었다. 은우는 이제 연로하여 직접 작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매일 연화당에 나와 채윤이 작업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햇살 좋은 날이면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며 지난날의 추억을 이야기하곤 했다. 채윤은 여전히 스승을 극진히 모셨고 은우는 그런 채윤을 바라보며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평온함을 느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연화당의 뜰에는 탐스러운 모란이 활짝 피어 있었다. 은우와 채윤은 갓 완성된 아름다운 나전함 하나를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그 나전함의 중앙에는 두 사람이 함께 심혈을 기울여 만든 영롱한 빛깔의 나비 한 마리가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두 사람의 인연을 맺어주었던 바로 그 나비였다. 참으로 아름답구나, 채윤아. 내 솜씨가 이제 나를 훨씬 뛰어넘은 듯하다. 은우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했다. 채윤은 손사래를 치며 겸손하게 답했다. 아닙니다, 스승님. 이 모든 것이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스승님께서 제게 물려주신 것은 비단 기술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진실된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은우는 채윤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내가 있어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모른다. 너는 내게 제자이자 벗이자 그리고 딸과 같은 존재다. 바로 그때 연화당의 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한 어린 소녀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다. 소녀는 며칠 전 채윤이 길에서 우연히 만나 작은 도움을 주었던 아이였다. 가난하지만 그림에 소질이 있는 아이에게 채윤은 남몰래 종이와 붓을 사주며 격려해 주었던 것이다. 저 장인 어른께 그림을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소녀는 수줍게 말하며 작은 그림 한 장을 내밀었다. 그림 속에는 연화당의 뜰에 핀 모란과 함께 아름다운 나비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다. 비록 서툰 솜씨였지만 그 속에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감사의 뜻이 담겨 있었다. 채윤은 따뜻한 미소로 소녀를 맞이했고 은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가를 훔쳤다. 과거 자신이 받았던 작은 온정이 이렇게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